슬프타임즈 11월 2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남아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꼭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화와 탈세계화의 일환된 자료로서 GDP에 대해서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인도를 비교한 표가 되겠습니다. 총 GDP로 봤을 때 일본 거를 좀 표시해 보면은 2010년에 5.76조 달러였는데 2021년도에 4.94조 달러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을 보면은 2021년에 17.73조 달러가 돼 가지고 무려 118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1인당 GDP를 봤을 때 일본이 2020년도에 44,900불 선이었는데 거의 45,000불 선이었는데 중국은 그때 4,550이었거든요. 근데 현재 2021년도에는 12,556불. 물론 세계 1위는 말하자면 미국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4만 달러 선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39,000달러죠. 근데 이제 한국이 3만 거의 5,000달러로 다서가지고 슬슬 전세가 조금씩 전세 역전이 되는 과정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도를 보면은 인도도 꼭 성장을 하고 있죠. 11.4배 성장했고 우리나라는 12배 성장했고 개인당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9.8배를 성장했고 그 다음에 인도는 6.7배.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계속 잃어버린 30년이 40년까지 가는 거냐? 계속 이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도 좀 비례를 해보면은 인구가 이제 14억인데 인도도 거의 이제 14억으로 거의 동등하죠. 동등하게 돼 있는데 물론 현재 인도의 1인당 GDP 수준은 이제 중국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앞전에서도 얘기했듯이 탈중국 해가지고 인도 쪽으로 저 임금이 싼 인도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GDP에서 중국은 2010년에 일본을 제치고 2010년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2위가 됐으며 이는 1위 미국의 61%이며 2021년도에는 70% 선까지 GDP가 성장을 했습니다. 인도는 중국이 18% 임금 수준에서 인도를 이제 공산품 제조를 위한 투자지의 후보로서 현재 관심을 갖게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점은 2012년도로서 총 GDP 6.27조에 1인당 GDP 49,145달러였었는데 그것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요즘 마약이 이슈입니다. 좀비, 펜타닐, 저렴한 중국 분말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필라델피아 헬링턴인가 그거 지금 제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이 마약에 중독돼서 이렇게 이런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허리 굽히고 있는 젊은 애는 동양계 애 같기도 해요. 어린애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17년 미중 정상회담 때 플로리다에서 열렸대는데 중국의 환율 조작과 특허 침해 그리고 지적재산권 도용 그리고 멕시코를 통해 밀반입되는 펜타닐을 불법 생산 등 중지 요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스스로 재선할 때 그렇게 얘기한 걸 보니까 시진핑이한테 당신네 나라에서 펜타닐 분말 제품으로 해가지고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서 중국인들이 만들어 가지고
지금 미국에 유통시키는 거 알아? 그랬더니 뭐 전혀 못 알아듣는 식으로 그 얼굴 표정을 지었다 하는 게 있어요. 그 이제 그동안에 마약과의 전쟁을 해서 그 미국 마약 특례법이라는 것은 그 상대국 나라의 그 동의 없이 군사작전을 필 수 있는 법인데, 말 맞다나 뭐 세계 패권 국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소탕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그 중국 이들이 멕시코에다가 공장을 져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어떤 유통 경로를 통해서 했는지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치사량이 2mg에 불과했는데 가격도 효과는 헤로인의 1000배나 되는데 가격은 또 엄청 싸다는 겁니다. 이거를 일명 차이나 화이트라고 부르는데요. 흰 색깔인 모양입니다. 분말로 했는데. 근데 원래 60년대에 개발된 진통제였는데 말기 암 환자나 무통 분만 등의 패치로 투약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소문이 나면서 지금 중독성이 강해가지고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 미국의 무슨 총기 낭사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 마약하고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교통사고자와 자살을 제치고 미국에서 더 사망률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니까 이게 참 미국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한국은 안전하냐?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남부국경 펜타닐 압수량을 보면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압수가 안 된 거가 더 많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합성마약 중독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67.6%가 펜타닐 중독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젊은 애들까지 요즘에 학생 애들까지 이 펜타닐을 먹는 게 가격이 엄청 싸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미 폭스뉴스 10월 말 방영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법무장관 빌 바가 증언을 했었다 이런 얘기고요. 한국은 9월 9일 날 한국 시사포커스에서 얘기를 했는데 5년간 마약 미수 적발이 18배가 늘었답니다. 그리고 마약사범 검거가 7배나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유통이 펜타닐이 유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지들이 이거를 하는데 이제 중국이 벌이는 21세기 아편 전쟁이냐. 옛날 청나라가 아편 때문에 영국한테 망했죠. 그러니까 옛날 당한 걸 알고서 이제 우리가 복수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거꾸로 이제 아편을 만들어 가지고 청나라를 망하게 했듯이 영국이 이번엔 중국이 미국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한국도 대상일 거다 그런 얘기예요. 겉으로는 무슨 공동이익 웃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중국의 초안전이라는 게 있답니다. 초안지가 아니고 초안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중국 공군 장교 2명이 있었대는데 여기에 사례가 나와 있는 게 이제 전랑외교 공자학원을 통한 홍보 선전 연세 차할 연구소라는데 교수 등 전문직 대상으로 중공을 선전하는 그런 어떤 전략 전술을 지금 쓰고 있다 그런 얘기죠. 2018년 초 미국은 각종 중국산 제품을 고율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말 중국 통신업체 하웨이, ZTE 등 제품 사용 금지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죠. 갑자기. 이 초안전이라는 것은 군사력의 공격 전략 24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오바마하고 시하고 했을 때 이 시가 이 친구가 아주 건방지게 옛날 얘기 해가지고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고 오바마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영어로 디펜던트 네이션이라고 했대요. 디펜던트. 그러니까 지들 꼬붕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한국에 뭐 미군 주둔 뭐 이런 거 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압력을 주고 있는 거죠. 오바마 그때 무슨 외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 그러네요. 아주 우라통이 터질 얘기입니다.
중국몽을 영어로는 Daydream Believer라고 해가지고 CCP, General Security C 해가지고 제목으로 2012년부터 하고 있는데 1대1로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이 5가지의 지금 문제들이 현재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요. 동서냉전 중 미국은 소련 고립을 노려서 79년 중국과 수교하고 산업화를 지원했죠. 그리고 또 중국은 2001년에 WTO를 가입하고 2010년 GDP 세계 2위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치구호를 보면은 덩샤오핑은 화평발전, 장쩌면은 화평굴기, 시진핑 중국몽으로 바꿔가며 중공은 도광양의 칼날에 빛을 칼집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는 그런 거에서 벗어나가지고 돌돌 피빕 기세등등하게 호통치면서 상대방을 윽박지르는 태세로 전환이 됐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이제 중국을 갈구기 시작하는 거죠. 현재 모두 C가 밀어붙이고 있고 서방은 강력 비난 및 대응 중에 있다. 이렇게. 민간 기업들은 이제 차이나 엑소더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고요. 뭐 다들 이제 상식화된 거지만 중국의 돌연선이라는 게 자기네들 나발이다, 이 바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돌연이라는 게 섬도자니까 섬과 섬을 연결하는 선이다. 이거를 이렇게까지 넓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분쟁이 지금 많죠. 네. 유라시아를 통한 이제 1대1로 배를 향한 1대1로 이거를 추진하는데 미국이 이거를 인도 태평양 전략에 의해서 이걸 막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대륙을 통한 이 유라시아 노선이라든가 우르무치에서 독일 베를린까지 가는 그런 노선들은 어떤 형태든 이것을 중단을 시키려고 미국이 이 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중단되는 거죠. 건설하려는 게. 그러니까 아마 분쟁을 아마 미국은 은근히 의도적으로 분쟁을 일으켜서 중국의 1대1로를 아마 이 억제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아주 망하게 만들든가. 카자흐스탄까지 이제 경유하는 거로 돼 있는데, 카자흐스탄이 러시아 친러적인 거였는데 이 카자흐스탄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우즈베키스탄은 뭐 요즘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건 이 탄자 들어가는 스탄자 들어가는 날은 우리나라하고 고대사 쪽으로 민족적으로 무관하지가 않은 데다 저는 그렇게 현재 믿고 있고요. 투르키에도 역시 우리나라하고 고대사 쪽으로는 뭐 핏줄이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쪽이다. 뭐 이렇게 저는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세계화를 얘기했는데,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탈세계화의 조짐이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에 IRA법까지 해가지고 지금 그것이 바로 탈세계화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이건 천천히 한번 화면을 정지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미일 무역 전쟁에서는 50년대부터 94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이 무역 적자를 개선시키려고 쭉 노력을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85년에 플라자 합의에 의해서 일본이 꺾이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정설이죠. 근데 최근 걸 보면은 올해 것만 하더라도 8월, 그 다음에 9월, 10월에 칩4가 나왔죠. 반도체 육성법. 그리고 뭐 이 8월에 인플레이션 저감법 나왔고, 그 다음에 9월에는 바이오산업 행정명령이 있었고, 10월에는 반도체 및 장비 수출 통제 정책까지 있다. 이런 얘기고 있고요. 이 법에는 대놓고 중국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Foreign Entity of
컨선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뭐 이렇게 표현해도 이 주 타겟은 중국이다 하는 것은 뭐 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인플레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플레 요인이 결론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것만이 아니고 결국은 그 미중 간의 그거하고 코비드 뭐 여러 가지 섞여가지고 공급이 이제 원활치 않으니까 인플레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옛날에는 그 장기간의 시간을 들여서 협정 합의 뭐 이런 거로 미국이 그래도 신사적으로 했는데 이제 중국하고 상대하면서는 아 뜨거라 이제는 안 되겠구나 얘네들이 이제 그 야욕을 보였어 이제 미국이 세계 패권을 우리가 잃을 수는 없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당근이 포함된 벽교 명령 정책 등의 일방적 조치로 밀어치고 있어 이제 그러니까 어느 편에 쓸래라고 자꾸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 때는 스탠스가 애매모호했는데 현재 윤 정권은 그래도 미국 편에 쓰는 것 같이 우리가 지금 느껴지고 있죠. 근데 중국은 그러지 말고 상호이익을 하자는 얘기는 야 미국하고 좀 거리를 둬 그런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는 게 공동이익이라는 거고 그리고 또 중국하고 교육도 사실은 미국보다 교육이 많아졌던 것도 현실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교육 그 다음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교육 그게 문제가 아니고 중국이 그 세계 공급망을 장악을 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다 하는 게 이제 미국의 입장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을 표현해 보면은 탈세계와 공급망 재구성 불가피 상황은 결국 어떤 프레임으로 불리느냐가 문제인데 숨겨진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글로벌 금융자본의 세계화를 제조업 기준으로 보면 탈세계화일지 몰라도 금융자본 입장에선 금융의 세계 지배일 것이다. 거기다가 한 수 더 떠서 ESG를 통해서도 라고 요즘에 돌아가는 내용들을 쭉 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정리가 되고 있는 것은 공급망 재구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공급망 재구성이 탈세계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저께 뭐 네덜란드 ASTL인가요?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하고 대만의 이 메인테넌스 센터를 만들어서 뭔가 생산하는데 수리하고 업그레이드 하는데 네덜란드까지 갔다가 오고 뭐 그런 거보다도 아예 대만과 한국에서 직접 서비스 하겠다 하는 그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제 미국에만 공장 짓는 게 아니고 현재 그 제조업체가 대만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대만과 한국의 AS 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 거로 어쨌든 자유무역 뭐 이런 거에서 공급사슬 뭐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가 불편하니까 아예 그 나라 땅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한다 이런 쪽으로 좀 바뀌어가는 것 같고 힘이 센 미국 입장에서는 야야 다 우리나라로 들어와 이러고 있는 거 그게 탈세계화로 얘기한다는 탈세계화 하겠죠. 어쨌든 천연가스와 원유 공급망의 재구성도 현재 불가피한 입장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것은 인건비이므로 기업들은 그 최소화에 또 한 번 주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은 인도로만 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젠 자동화를 넘어서 인공지능 로봇화로 가고 24시간 불평 없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로 생산하는 방법론을 또 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물류 비용도 좀 낮춰야 되는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망 재구성을 통해 가지고 물류 비용 좀 아끼고 그 다음에 인건비 더 좀 자동화 쪽으로 가서 아끼는 식으로 미래 이 기업의 어떤 비용 구조, 산업 구조가 바뀌지 않겠냐. 그러면 뭐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저기
프로레타리아를 그 무슨 테리아라고 합성어가 나와가지고 한 게 있는데 그게 잠깐 잊어버렸네요. 어, 그런 거로 해서 나중에 뭐 일자리가 없어지면은 그 기초생활비 이런 거가 또 지급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이제 보완책도 있긴 있죠. 근데 100%그 일자리가 없어진다면은 이게 과연 그게 그 미래 세계가 지향하는 거냐, 그게 과연 그러면 인간한테 옳은 거냐, 그거에 대해서 저는 아직 뭐라고 어떤 정의를 내기가 좀 제 수준으로는 좀 어렵겠네요. 이 내용도 천천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불감청 고소원이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이 그 노조, 정부, 그다음 환경단체 등에 아주 시달렸는데, 미국의 그 IRA라든가 뭐 이 공급망 재구성, 그 중국하고 이 대립이 되면서 미국에다 공장 저 할 때 아유 속으로 원하던 봐요. 원하던 얘기를 누군가는 우리가 강제로 떼밀려서 하는 식으로 되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원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제조업이 공동화된 미국, 서유럽, 일본 등에서 리시어링이 진전되면 이는 제조업 르네상스일까? 아, 글쎄요. 네. 이렇게 이제 그 질문을 던져가면서 현재 돌아가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개념을 인식을 하고 또 미래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 화법에 의해서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한국 기업들이 그 2차 전지에 해당하는 원재료가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이거를 요게 이제 무슨 저장 중일 때는 항상 MS 그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이제 끊기는 게 있습니다. 아마 화면상으로는 어, 저장이 되고 있을 텐데요.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국내외 생산 시설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뭐 더 내용이 있는 거는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흔드는 네덜란드, 한국과 대만 동시 투자 의미는 제가 구두상으로 미리 말씀을 드렸네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 언론에서 찍은 게 아니고 ASML에서 찍은 건데 여기 또 김동연 그 경기도 지사가 또 얼굴 와서 갖다 붙였네요. 왼쪽부터 이우경 ASML 여기 코리아 대표이사고 화성시장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피터 베닝크 ASML CEO가 직접 왔고 김동연이 여기 왜 갔냐? 왜 갔냐 이 친구는. 그러면 갈 수 있겠죠. 경기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갈 수 있겠죠. 가서 또 그 다리를 집어넣어야 그 나중에 뭐 할 얘기가 있겠죠. 그 대만에도 갔는데 대만은 그 부사장이 갔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을 더 그만큼 대우해 준다는 그 뜻도 되는 것 같고 이재용 씨가 네덜란드 간 효과도 있는 거 아니냐. 한국을 좀 더 키워라. 그렇게 가서 로비한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이게 뭐 조선일보 이가영 기자가 그 문 대통령 좀 띄우는 기사류에 들어갈 수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 한남동 관저에서 이 빈 쌀만 왕세자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대화를 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집이 최고다 뭐 그랬다는데 저거 한남동 관저에서 이렇게 담소했던 거로 해가지고 격의 없이 진솔한 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소박한 관저에 감동하고 검소함에 신뢰감을 느꼈다. 아우 좀 뭐 그 오래간 조선일보니까 또 그렇게 윤 대통령을 띄우는지도 모르겠죠. 그랬답니다. 네, 그랬답니다. 조선 3사를 오늘까지 해서 삼성중공업까지 해서 분석을 해서 개별 방송으로 이제 스루포트 회계 입장에서의 내용을 했는데 이 현대중공업은 현재 한국조선해양의 하나의 자회사지만은 전통적으로 현대중공업이라고 그러고 한국조선해양의 현대미포조선하고
현대 3호 중공업이 또한 있습니다만은 그냥 현대중공업을 하나의 그 상징적으로 보고 하더라도 이 그 현대중공업, 이 한국조선해양의 규모는 아마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두 개 합친 거하고 거의 맞먹을 겁니다. 그게 더 넘을지도 모르고요. 어떤 매출액에서도 일단 1위고요. 그 다음에 매출 재료비 뭐 이런 걸 떠나서 뭐 스르픈율로만 보면은 삼성중공업이 꽤 높은 거로는 되어 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은 이제 하빨이고요. 운영비용도 그런데 운영비용은 이 현대중공업은 2조 5천억 분이 안 되는데 이 4조 매출뿐이 안 했는데 그 운영비용이 2조 9천억이면 이게 뭔가 삼성중공업은 엄청 낭비를 하고 있는 게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죠. 3조 3천억 분이 안 되는데 그 운영비용이 2조 3천억이나 들어가고 있다. 여기도 뭔가 크게 낭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매관리 비율이 거꾸로 그 현대중공업은 높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선박 건조하는 비용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 생산성 높게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결손금 내역을 보더라도 거꾸로죠. 거꾸로죠.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가장 그 이익이 결손금이 작습니다. 그게 1위라는 얘기고요. 내년도는 현대중공업부터 흑자가 되기를 저는 뭐 이렇게 희망하고, 그 다음에 원가 회계 영업 차이도 이 크지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그리고 수주잔고로 봐서도 현대중공업이 36조로 제일 많고, 근데 잔고 많기로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30조 원이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이 25조 7천억 정도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경제학자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는 한 3년 전에 조선업에는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로 방송을 했는데 많이 일부 비판을 받아서 재방송까지 하면서 백데이터를 근거로 하면서 LNG전 수요는 그 전체 선박 수요의 몇 프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LNG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조선 1위가 됐다는 거 반짝이지 그거 오래 못 간다. 그래서 중국한테 결국 밀린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뭐 현실은 그 총량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그 이 조선 3사가 스루풋을 어떻게 극복을 해서 올려가지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거로 할 수 있겠느냐에 저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그 이 수주액 자체만 가지고 경쟁하기에는 이미 그 중국이 그 이 인건비가 싸가지고 좀 쉽지가 않은 얘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스루풋을 올릴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계속 분석을 하고 선박을 어떻게 적기에 낚기를 잘 지켜가면서 해낼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 어떤 방점을 두고서 관점을 두고서 우리 조선업을 좀 바라보고 또 잘 되기를 희망하게 됩니다. 트럼프 트위터 부활하자 팔로워 급증 20분 만에 100만 명 돌파 한경 그렇게 됐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고 트럼프가 세상에 그 뭐 1월 6일 날 그 무슨 그 워싱턴 국회의사당 그 무슨 저기 보수주의 그 시위자들이 그 점령했다고 그때 이후로 트위터가 그 트럼프를 막았는데 트위터에 아예 그냥 앨런 머스크는 그 트위터를 인수해 버려 가지고 이거 트럼프 대통령 그냥 이제 쓰십시오 이런 말인데 자기가 또 이제 그 또 하나 만든 거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만든 게 뭐라 그랬더라 뭐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는 없네요. 예. 근데 그 저기 이 찬성표 던진 중에 사람 하나는 멕시코 대통령도 있고 그 다음에 헝가리 총리도 있고 이렇게 그 일부 국가의 그 지도자들이 트럼프 그거 다시 트위터 계정 오픈하는 거 오케이다라고 투표에 찬성을 했답니다. 일본 대신 카타르 선택 빈살만 국제권 어떤 나라에 공들인다. 중앙일보 박소영 기자인데 어쨌든 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동쪽에 이렇게 그리고 거꾸로 보면은 이제 반도처럼 튀어나온 데가 카타르인데 이번에 카타르에 월드컵이
이제 열리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관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월드컵을 빌미로 해서 그동안에 그 국교를 잘 안 했는데, 이란하고도 친했다가 사우디하고 중간에서 이제 얘네들이 말하자면 카타르가 좀 입장이 곤란했던 게 많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찾아가고 만난다고 한다면은, 야, 우리가 어쨌든 같은 순위파 아니냐, 이슬람 중에서. 그, 이란은 시아파죠. 그래서 누가 이 형님이냐 가지고 맨날 그 이슬람 내에서도 서로 싸우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리고 또 원래 그 아세안 에이펙 회의에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해당이 안 되는데 이번 태국 정부의 초청으로 갔다는데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태국을 공식 방문했다. 이거 여기에는 뭔가 숨겨진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은 옛날에 그 태국 사람들이 그 중동에 가서 많이 그 이 식모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 뭐 청소부라든지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그 절도 전문가가 거기 가서 일을 했는데 그, 그 국왕의 뭐 보물을 훔쳐서 도망갔다 하는 설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그 태국하고는 국교가 단절이 된 게 벌써 30년이 됐는데 그 어떻게 됐는지 태국하고는 거래 안 해 이렇게 됐는데 에, 초청을 했다니까 그 옛날 다 잊어버리고 그 새끼 우리가 잡아가지고 다 처형했거든요. 처벌했거든요. 그럼 막 그렇게 얘기했는지 어떤지 국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그 태국 가서 이렇게 만난 사진이 시켜서 나왔네요. 그리고 이 중국은 장기적으로 가장 큰 위협이라는 이제 표현들이 이제 막 그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미국인들이 데이터를 훔쳤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미국은 그 중국이 문제가 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어, 반중 정서를 그 미국 내에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게 잘못하다가 그 중국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 생각 없는 그 미국 보수파 그 젊은 애들이 묻지마 폭력을 그냥 당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우려되는 반대. 중요한 거는 미국이 그 태평양 전쟁 일으키기 전에 물론 일본이 먼저 그 진주만을 그 공격한 건 맞죠. 네, 공습한 건 맞는데 어쨌든 그걸 빌미로 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태평양 전쟁 일어나기 전에 미국 내에 어떤 그 언론의 어떤 그 프로파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일본 애들 나쁜 애들이야, 일본 애들 나쁜 애들이야 계속해서 그 일본계 그 미국인들을 스파이로 규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중국에서 요즘 얘기하듯이 봉쇄 정책을 써서 못 움직이게 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어딘가 뉴스인가 뭐 그런 데서 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이제 중국이 좀 더 이상 그 시간 방식의 군우를 못 보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국 내 중국 애들은 문제가 있어.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현실적으로 나쁜지도 모르지만요. 뭐 좋은 면도 있겠죠. 물론 그렇지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중국은 스파이 짓도 하고 비밀도 뺏어가고 나쁜 짓 많이 하는 애들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공론화를 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러시아군의 최대 폐위는 병참의 취약성, 제대로 보급물자도 접수되지 않은 실정, 해서 JP 프레스라는 후쿠가와 효도라는 사람인데 물자를 낳는 그 군인 트럭 자체도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고 결국 이런 뉴스가 일본 쪽에서 먼저 나왔다는 게 우리나라는 이런 거 분석할 사람이 없나요? 결국은 물류가 문제였다. 물류라는 용어가 사실은 로지스틱을 그 일본이 물류로 번역을 해서 먼저 썼죠. 우리나라보다 선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걸 물류라는 걸 그대로 갖다 와서 쓰는 거죠. 경제라는 용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친일파라고 그런 말 쓰면 친일파입니까? 옛날 문정권이 얘기할 때는. 그럼 경제라는 것도 일본 애들이 만든 건데 그런 말도 쓰지 말고 그냥 미국식으로 에코노미예요. 그럼 친미파라고 해서 그것도 매국노입니까?
이게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말장난들을 했던 게 이 일본에서는 달 정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달 문이니까 달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달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참을 경시하고 전선 확대한 결과 손해를 입고 패한 일본군이나 똑같은 짓을 러시아가 하고 있다. 나쁜 사례의 전형을 지금 러시아가 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네들을 하고 러시아가 오버랩되는데 러시아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란다는 뜻은 아닐 거고, 얘네들 지금 병참 분류 제대로 못하고 있어 하는 것을 씹는 기사를 냈네요. 시기적절하게 잘 분석을 해서 낸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 우리나라 기사에서 좀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전문가 기자들도 없어요. 우리나라 까놓고 해서 없어요. 수준이 그게 돼야 말이지. 외국 뉴스 그냥 베껴서 올리는 수준뿐이 안 되니까. 일본의 테라스 오미카미의 뿌리는 한국, 사이고 다카모리도 한국인. 사이고 다카모리가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뭔가 일본 메이지 유신 때 무슨 성각제였다 뭐 그런 사람 같기도 하고. 근데 저건 통일교회 교주의 과격한 발언록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신자들한테 다 읽히게 하고 하는데, 어쨌거나 일본의 이 건국 신화라든지 현재 천황 뭐 이런 것도 다 한국계 뿌리다. 문선명 씨가 말은 옳게 한 것 같은데 얘네들은 그거 아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옳다는 게 아니고 이거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서로 교류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고, 섬에서 독자적인 문명이 일어난 적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 대륙에서 넘어간 거로 보는 게 문명의 이동 경로지. 거꾸로 일본이 독자적으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는 게 일본 스스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 일본 땅을 만들고 거기에서 나라를 세웠다. 그게 신화를 그렇게 자기네들 위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를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거로 되어 있잖아요. 뭐 8천 명의 어떤 이 사람들을 끌고서 어디서 북쪽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대륙에서 해양으로 먼저 넘어가고 해양이 발전해서 거꾸로 대륙으로 문화가 다시 넘어가는, 그게 과정이 이제 유신 과업을 통해 가지고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한 다음에 그런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를 식민지화하면서 또 문화를 잠식해서 들어왔던 것도 맞는 얘기죠. 그리고 한일 해저 터널 프로젝트라는 말이 또 거기에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한일 해저 터널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 하면은 우리가 거꾸로 손해 볼 게 많은데 일본 쪽에서는 하고 싶겠죠. 뭔가 대륙하고 연결되는 게, 그러니까 그거는 막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왜 전 통일교회는 이 한일 해저 터널을 말씀 상가 선집 뭐 이런 거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자관 일본의 유명하고 그다음에 현재 큐슈 지방에 있는 조선 아니 조상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넘어간 사람들이다. 그렇게 그러면 아소 따로도 후쿠오카 쪽이니까는 조선에서 넘어간 사람들이겠네요. 그래서 이런 거에 있네요. 사상을 뿌리지닌 인물이 세운 종교단체가 자민당과 깊은 관계를 쌓고 정치에 파고든 것을 일본 국민은 다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게 현대 비즈니스를 통해서 표현이 됐습니다. 또 연합뉴스 북한 최강의 ICM 보유국가가 핵무기 강화의 지속을 표명했다. 얘기했는데 이번 거는 이제트 전 쪽에 그냥 떨어진 모양이에요. 평양에서 날아가 가지고. 그래서
뭐 사실은 이렇게 그 관통을 못한 게 실력이 여기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쓴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넘어간 것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관 이제는 뭐 그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이제 궤도에 그 북한이 올라선 것처럼 돼 있는데 여기에 이번에 그 김정은 딸 아직 초등학생 같은데 중학생도 아니고 이거 해석하는 사람들, 애널리스트들이 상당히 그 관심 있게 본다고 그래요. 학생회를 데리고 벌써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거 세습 정치를 벌써 좀 이게 냄새를 피우는 거냐? 아, 이런 생각을 해보고 향후에 그 저기 북한의 지도자는 여성 지도자 동무께서 나오신다? 이런 얘기가 되나요? 김여정이는 아니고 김여정이는 여동생이고 자기 그 이 완전 핏줄로 해야 되니까. 근데 이 김정은이 딸도 그 아버지하고 뭐 많이 먹어서 그런지 그또 뭐 얼굴살이 그 통통하게 많이 그 살이 쪘네요. 자, 이상 10월 20일 스르프 타임즈를 약간 길게 됐습니다. 어, 건너뛰기를 보시든가 그 다음에 1.5 배속을 보셨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